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평소에 가벼운 질환에 걸리면 동네에서 가까운 병의원을 찾게 되죠. 청취자 여러분도 동네에 단골병원 한두 건 정도는 있을 건데요. 국민들의 건강을 1차적으로 돌보고 친근한 동네 주민이 되어주는 분야가 바로 가정의학과입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양윤준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가정의학과 의학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초미세먼지가 심하면 초미세먼지 민간군 주의보를 발령해서 취약계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고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비 지원 등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가 도입돼서 자율형 차량 이부제를 실시합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은 무료고요. 일부 공공주차장은 폐쇄됩니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S클럽 7의 It's Alright 띄워드리면서 2017년 6월 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가정의학, 이름에서 친근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동네 단골 가정의학과에 가면은 저번에 드린 약은 잘 드셨는지, 그리고 몸은 좀 나아졌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친근한 의사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어디가 안 좋은지 문제점을 찾아나갑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가정의학과. 여러분 오늘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가정의학에 대한 궁금한 점도 좋고, 가정의학회에 대한 궁금한 점도 좋고요. 다양하게 받겠습니다. 양윤준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가정의학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말을 하고 듣고 있지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감기가 걸리거나 몸살이 났을 때 가정의학과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예. 환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좋은 단골 의사를 추구하는 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좋은 단골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책임지고 진료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의사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흔히 있는 그런 의학 문제 이런 것들을 웬만큼 다 알고 있어야겠죠. 예. 또 환자를 질병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의료가 점차 세분화되고 막 전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깊은 구체적인 치료는 잘 하게 되었는데 다양한 건강 문제가 한꺼번에 있을 때 한 사람한테 한꺼번에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잘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또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게 되잖아요. 반대로 마음이 아파도 두통이나 복통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신체 질병 문제가 아니고 가족 갈등과 같은 인간관계 또는 사회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 원인은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과가 가정의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동네 주민들의 주치 역할을 하면서 그런 가정의학과인데, 그러면 하는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증상도 여러 가지고 오는 분들 다양하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골 의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야 하고 또 방문하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들어야 되고 심리적 부담도 없이 누구나 다 가까이 접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양해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한번 그래도 그러니까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거를 다 같이 돌봐주는데요. 예. 우리 가정의학과는 이런 접근성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게 책임감을 가지고 좀 오래 돌봐줘야 됩니다. 단골 의사라는 게 좀 책임감 있고 오래 돌봐줘야 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예.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같은 입장에서 적절한 의사에게 의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가 제일 적절한 의사다라는 거를 대략 더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뢰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계속 진료해주고 이런 거고요. 저희 그 학회에서는 국민에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진료과인 가정의학이 발전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학은 결국은 1차 의료를 추구하는 과이기 때문에 1차 의료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도록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차 의료가 좋아져야 국민 전체 건강지수가 높아지고 국가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입증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이제 메르스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태가 이제 이 1차 의료가 좋아지면은 이제 단골 의사에게 주로 진료를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메르스를 막 확산시켜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차 의료가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당면 과제인데요. 저희 학회에서는 또한 국민들의 의료 지식 향상을 위해서 환자 교육 자료도 개발하고 생활 습관 가이드라인도 발표하고 각종 건강 이슈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발표하는 성명서 발표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1차 의료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건강 점검을 받는 것 아니면은 진료를 받는 것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1차 의료라고 하면은 이제 동네에서 흔히 가서 그 쉽게 접하면서 꾸준히 이제 진료를 받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그 가벼운 상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가벼운 그 증상 중에서도 또 문제되는 심각한 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윗배가 아프면 대부분 다 위장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맹장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장병, 협심증이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차 의료에서 접하는 질병이라고 해서 다 별 볼 일 없고 이런 질병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자체를 진단하고 제대로 하려면 잘 알아야 되고 포괄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넓게 아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넓게 알고 적절히 치료해 주는 과가 1차 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가정의학과에 최근에 찾았던 것이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가정의학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수액을 맞으면서 잔소리도 들었어요.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먹었냐,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먹었냐. 맞습니다. 그러면서 원인도 찾고 또 그 당시에 살짝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는 것도 그때 발견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진료하게 됐기 때문에 1차 의료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 지난 2015년이었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지금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뭔가요? 예, 우리나라의 가정의학과라는 과가 도입된 지가 이제 37년이 지났는데요. 다른 나라는 이제 같이 생긴 경우가 많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가 다 생기고 나서 가정의학과가 나중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 뭐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또 다른 과들은 다 질병으로 구분하고 세분화되는데 우리 가정의학과는 좀 종합하는 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달라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37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죠.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 대한가정의학회는 지금까지 쭉 우리나라 1차 의료가 발전하도록 연구하고 정책을 건의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속적으로 제가 이사장 맡고 나서도 계속 하고 있는 일이고요.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우리가 넓게 보는 과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잘하는 거를 좀 이렇게 강조하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약하고 호스피스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르신들은 보통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재활까지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의학과에서 진료하기가 가장 적절한 그 분들입니다. 따라서 노인약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고요. 또 호스피스 완화 의료도 중요한데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역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하고 있고 학회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 노인의학, 뭐 고령화 문제에 따른 그런 또 문제점들을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1차 의료과로서 가정의학과가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신 걸 보니까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이 뭐 남북 통일만큼이나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뭐 전공이 그 육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1차 의료, 그다음에 2차 의료, 3차 의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넓게 이제 그 집 근처에 있는 데서 1차 의료를 받고 좀 어려운 질병이면 이제 병원 가고 그다음에 더 큰 병원 이렇게 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의료 전달 체계라고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그렇게 예.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가 사실은 그런 의료 전달 체계가 잘 갖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제 주치 역할을 하는 그 동네 의사, 단골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고 또 큰 병원에 필요하면 가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큰 병원에 가라고 그러면 다들 이제 그 무서워하고 내가 큰 병에 걸린 건가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뭐 그런 1차 의료, 3차 의료 뭐 이런 게 구분이 되게 느슨하고 거의 없어서 예. 환자가 원하면 아무 데나 갈 수 있거든요. 대학병원에도 뭐 쉽게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의료 전달 체계가 이제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를 개선하려고 정부에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필요성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의료를 먼저 갔다 가라 그러면 국민들이 일단 싫어할 거고요. 또 나중에 병원이나 그 큰 병원에 나중에 가라 그러면 또 큰 병원에서 또 우리 환자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바꾸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그랬고 지난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 협의체 만들어서 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됐고요. 근데 새 정부에서는 요거를 이제 그 보건의료 공약의 제1우선 과제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1차 의료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 의료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잘 풀어져 설명해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가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1차 의료 관련 시범 사업 또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대부분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생활 습관 조절을 잘해야 돼요. 약도 잘 먹어야 되고 진료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이 만성 질환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면 나중에 이제 심장병, 뭐 뇌졸중 같은 합병증 같은 게 덜 생겨서 전체적인 의료 그 비용이 이제 줄어드는 게 입증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그 동네에서 1차 의료에서 이런 거를 다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른 나라처럼 이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각종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 사업 그리고 말씀하신 만성질환 관리 사업 이런 것들인데요.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의원급의 의사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관리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치료 계획을 우선 세우고요. 그 환자에 맞게. 그다음에 생활습관 조절과 같은 관리 방법을 1차 의료 의사가 직접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센터에 보내서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들이 교육 상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비슷한 제도는 뭐 미국에도 있고 상당히 뭐 거의 대부분 나라가 이제 갖추고 있고요. 또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는 기간. 그러니까 병원에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에 한 번 가고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에는 좀 이렇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 기간 동안에 자기 혈당도 스스로 재보고 이제 혈압도 재볼 수 있도록 다 갖춰주고 그다음에 전화나 이런 걸로 의사와 이제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연결해서 오늘 증상은 별로 없었는데 혈압은 얼마였고 이런 식으로 혈당은 얼마고 얘기를 해주면 그에 따라서 이제 의사가 이제 대응해주고 이런 거죠. 예. 그러면서 약 잘 먹고 이제 생활습관 조절을 잘 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예. 이런 시범 사업들이 이제 잘 정착되면 결국은
그 의료보험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진료 제도화 되거든요. 그렇게 잘 되면은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1차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셨는데 지난 4월에 가정의학회 세미나가 또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서 한 가지를 보니까 그 의사들이 대형 병원에서 중환자만 다루다 보면은 뭐 인식도 그렇고 뭐 전문성 면에서 갑자기 가정의학과를 개원했을 때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의학과만의 경험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뭐 전공의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런 문제점도 제기가 됐던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인식 개선이라든지 앞으로 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개원하게 되면은 예. 일단은 이제 다양한 환자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인간적인 그 접근을 해야 되니까 따뜻한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단과 전문의인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과 지식은 잘 모르거든요. 어떤 약을 쓰는지도 잘 모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별로 가정의학과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1차 의료과지만 하여간 1차 의료에 그 개원하려고 하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그거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그 제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사 면허가 있으면 무조건 개원이 가능하지만 이제 그 트레이닝 과정을 뭐 몇 년 동안 거쳐야 개원할 수 있는 개원 면허제 이런 거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뭐 그런 거는 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이미 제도가.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개원할 때 이제 필요한 그런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제도 이런 거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기초의학 하시던 분들도 이제 개원하려면 좀 임상 그 지식을 쌓아야 될 거고요. 또 그 임상의사라 하더라도 그 도중에 이제 일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예. 일을 안 하다 다시 하려고 했을 때 새로운 의학 기술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럼 교육받아서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제도화되면은 일단 그 국민들 입장에서 1차 의료를 잘 못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뭐 불편해서 이렇게 갔는데 네. 뭐 잘 치료를 못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있고 관절염이 있는데 고혈압 당뇨는 잘 보는데 관절염은 치료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불만이 돼서 이제 1차 의료를 좀 안 좋은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1차 의료가 안 좋은 거는 절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의사들이 1차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1차 의료 성격에 잘 맞게 그런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책임성, 뭐 조정성, 종합성 이런 걸 가지고서 예. 이제 일을 해야 국민들한테 신뢰도 얻어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령화 관련해서 짧게 들어보고요. 청취자분들 문자 질문 받아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정의학과의 노인분들이 많이 찾고 그에 대해서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대로 이제 동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1차 의료 의사들이 어르신 환자들을 다 잘 돌봐야 됩니다. 예. 전국에 쫙 퍼져 있는 분들을 보려면 결국 동네에 있는 1차 의료 의사들이 잘 봐야 되거든요. 동네에 노인의학 전문가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정의학과 의사는 모두 노인의학을 철저히 공부하도록 저희 학회에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역사회에서 모두 노인의학을 제대로 시행해주고 더 복잡하고 힘든 사례를 큰 병으로 의뢰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요. 노인의료야말로 정말 의료 전달 체계가 잘 확립되고 1차 의료가 활성화돼야 되는 아주 절실한 분야입니다. 예, 의료 전달 체계 1차 의료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로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7432번님, 지난달에 혼자 사시는 친정 어머니가 쓰러진 이후에 저희 집에 모셔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병원 가는 걸 워낙 싫어하시는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잔병도 많으신데요. 특별한 질병이 없으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동네 입원이라도 가보라고 제가 권유를 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될까요? 특별한 증상이 없이 병원에 가면 돈만 들고 별 소용이 없을까 봐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이런 분이 이제 아주 전형적인 이제 노인 의료가 필요한 그 분야인데요. 예. 이 노인약 하면은 사실은 어떤 특별한 질병이 딱 진단명이 안 나오는 수도 많거든요. 예.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근데 그 기능을 이제 북돋아주는 방법은 뭐 운동, 영양, 우리 생활습관 조절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고 또 이제 재밌게 살아야 되고 또 사회생활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 그 다양한 것들을 당연히 그 1차 의료 의사가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상담에 맞추어서 환자가 잘 따라오면 또 아주 그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 네. 활달하게 생활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 받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윤준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이었습니다. Love, shine a light in every corner of my heart. Let the love.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의 Love Shine a Light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Light up the magic in every little part. Let our love shine a light in every corner of our heart.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0.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2부에는 인천광역시 소식과 수도권 안전톡톡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죠. 야, 너 밤새 얼굴에 무슨 짓 한 거야? 야근하고 같이 퇴근했는데 너만 왜 얼굴에서 빛이 나? 진짜? 이런 말 듣고 싶다면 자기 전에 제이준 마스크팩 붙이고 딱 15분.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너 제이준한 거지? 내일 달라질 겁니다. 전기불만큼이나 반딧불이 더 많은 청정한 세상. LG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어갑니다. 옳은 미래 LG.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광역시 하면은 화장품 브랜드 어울이 떠오르는데 또 좋은 소식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현장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가 났다고 하는데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인천 화장품 공동 브랜드 어울과 또 화장품 제조사들이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제미용 박람회에 참가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돈으로 72억 7천만 원의 수출 상담과 3억 4천만 원의 그 현장 계약을 맺는 성과를 냈습니다. 예. 상하이 국제미용 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화장품과 미용 전시회인데요. 전 세계 30개국에서 관련 업체 8천여 개사가 참가하고 30만 명의 그 관람객이 참가하는 그 세계적인 뷰티 박람회입니다. 예. 요즘에 사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현지 분위기는 실제로 어땠습니까? 네. 인천시의 그 어울 화장품은 모두 4개 기업이 인천시 공동 브랜드 어울관으로 참가해서 규모와 위상을 뽐냈는데요. 현지 바이어와 참관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한중 간의 그 뷰티 산업 교역에서 중요한 그 바로미터가 됐습니다. 예. 특별히 그 SA 그 코스메틱은 중국 그 베이징의 B사 지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번 달부터 출고할 예정에 있고요. 가인 화장품은 상하이 엘사와 수출 계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중국 그 전자상 거래업체 W사와는 15만 번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말 이미 출고가 완료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근에 통일부가 남북 그 말라리아 공동 방역을 위한 대북 접촉을 승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남북 교류 사업이 민간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그 남북 적경지역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2011년에 처음으로 진단키트와 유충 구제약, 살충 처리 모기장 등의 그 1억 9천만 원 규모를 북한에 지원했지만 2012년에 남북 경색으로 방역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이번 그 통일부가 지난달 26일에 말라리아 그 남북 공동 방역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하면서
그동안 막혔던 남북 교류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인천시의 진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인천시는 앞으로 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등의 그 관련 절차를 거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전에 유충을 퇴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번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 사업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남북 교류 사업으로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 아닌 그 남과 북의 대표적인 상호 호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 기회로 인천시는 서해 5도와 또 한강 하구를 맞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을 담아서 다양한 그 남북 교류 사업의 추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시 월미공원에서 도시 농부가 되는 체험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인천시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미공원 안에 있는 농경 체험장에서 잊혀져가는 모내기 그 풍속 보존을 위한 2017년 월미공원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예. 이번 체험 행사는 그 옛 선조들이 모내기 하러 가면서 그 하던 길놀이를 재현한 두레굿 길놀이를 시작으로 시민들이 직접 모를 심어볼 수 있는 모내기 체험과 공원에서 제공하는 비빔밥과 인절미를 맛보면서 12발 상모 공연 등을 그 감상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예, 참여 방법하고 문의처는 어떻게 되죠? 네, 모내기를 직접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내기 후에 갈아입을 여벌의 옷과 양말, 수건 등을 준비해서 행사 당일 11시까지 월미공원 농경 체험장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예. 이번 행사 참여를 원하거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월미공원 사업소 전화 032-440-5923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월미공원 오전 11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천 지역번호 032-440-5923, 032-440-592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안전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시시때때로 들여다보고 기억해둬야 갖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처 박경련 사무관이 방방곡곡으로 안전점검 체험에 나서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와 함께 안전에 대한 팁을 나눠보겠습니다. 박경련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다룰 주제를 제가 미리 보려고 국민안전처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아주 압도를 하던데요, 분위기를. 와와. 예. 이름이 와와였어요. 와와. 참 생긴 것처럼 이름도 귀엽네요. 예, 왜 와와냐고 했더니 치와와라서 와와래요. 단순한 이름인데 은근히 귀엽네요. 역시 가끔 네. 복잡할 때는 단순하게 이름 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뭐 와와야 작고 귀여운 강아지이긴 하지만 오늘 주제로 삼을 것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흔한가요? 혹시 장원성 아나운서는 댁에서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저는 예전에 새를 키우다가 네. 저희가 그때 마루바닥이었어요. 보일러 깐다고 한번 겨울에 그 짐을 싹 빼고 그 새도 밖에다 놨었는데 그때 이제 추워서 저 세상으로 가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반려동물을 못 키우고 있어요. 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좀 속상해서. 근데 어쨌든 그렇죠. 네. 경험이 있으시다, 그죠? 네. 예, 실제로 우리 진행자분처럼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강아지가 아주 대표적인 반려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개한테 물리는 사고도 2015년 이후에 집계를 해보면 매년 1,000여 건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이 반려견 문화가 자리 잡은 미국에서는 매년 400만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예. 왜 미국 영화 보면은 아이들 생일에 강아지 뭐 깜짝 선물하는 장면 종종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만큼 보편적이기 때문에 개한테 물리는 사고도 많고 또 소송과 같은 분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도 있다고 하고요. 예. 이 사고 관련한 보험도 상황이어서 한 해 동안 5천억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요즘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많고 예. 내가 키우지 않아도 주변에서 키우면 많이 만나게 되니까 이런 사고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뭐 우리가 개조심 이런 표시 문구는 봤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여기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적으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나 몰랐었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많네요. 그러면은 개는 왜 물까요? 제가 찾아간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개도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서 무는 거다. 나는 네가 싫다. 내 영역이다. 오지마. 이런 표시래요. 흔히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라고 말을 하시는 주인분들 그렇죠. 많으시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개도 그런데 성향상 온순한 개가 있지만 어떤 개도 절대 물지 않을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순한 개도 상황에 따라서 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키우는 사람으로서 또 강아지를 대하는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텐데, 그런데 주인을 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보면은 주변에 얼굴, 입술, 코 물리는 분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는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새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귀엽고 막 사랑스럽고 막 그런데 자식같이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인이 키우는 강아지한테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반려견의 배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격이 사나운 개한테만 물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강아지 얼굴 앞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강아지가 눈을 떠서 딱 봤는데 주인이 너무 가까이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확 물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아이들을 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보통 강아지 귀찮게 하거나 거칠게 다루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아이들을 물기도 합니다. 개들이 상대편 개를 제압을 할 때 보통 주둥이를 문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 얼굴을 많이 물리고요. 손이나 팔도 또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을 물릴 경우에는 상처가 상당히 깊고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물린 사람도 그렇고 개 주인도 배상이나 소송이나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심하겠죠.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될까요? 우선은 절대 아이와 강아지만 남겨주지 말아야 되는데요. 수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강아지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아이를 못 믿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흔히 어린아이의 경우에 강아지와 눈높이가 또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면 또 아주 위험할 수도 있고, 따라서 아이와 강아지만 있게 해서는 안 되고 보호자의 관리하에 항상 있어야겠고요. 강아지도 성격이나 행동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키우는 개를 잘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밖에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어저께 제가 사는 아파트 마당에 나갔는데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마리는 목줄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지나가던 아이가 쟤 목줄 안 했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께서 얘는 착해서 목줄 안 해도 돼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풀어놓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를 합니다만, 풀어놓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물 수도 있고 또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겠습니다. 이 목줄 때문에 좀 싸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죠. 맞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평소에 온순하던 사람이 한 번 화내면 무서운 것처럼 강아지도 평소에 온순하다가 갑자기 또 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강아지나 개에게 자극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지나가던 개한테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귀여운 개가 지나갈 때 한번 만져봐도 돼요 이런 분 많죠. 근데 낯선 개는 함부로 다가가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개도 쳐다보거나 째려보면 기분이 나쁘대요. 보통 몰랐네요. 개들은 보통 개들은 누가 째려보거나 쳐다봐도 피한다고 하는데요. 개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성격이 있다거나 좀 오늘 기분이 나빴다 이럴 경우에 한번 붙어볼까 이런 개도 있기 때문에 노려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요즘에 떠돌이 개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들을 무서워하는 분들 계신데 컷 오프 시그널이라고 하더라고요. 쳐다보지 않으면 됩니다. 일단 혼자 떠돌아다니는 개들의 경우에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불안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나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위험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예쁜 강아지 보면은 막 예뻐라 하면서 막 갑자기 고음이 목소리에서 나오면서
강아지에게 다가가는데 그게 강아지를 더 흥분시켜가지고 좀 특이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좀 안정적으로 강아지를 대하는 이런 팁을 배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안전처의 박경련 사무관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띄워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9 o'clock on a Saturday. A regular crowd shuffles in.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